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인감 볼게요. 첨부서면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인감 증명이 법 조문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감 증명이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두 번째,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1번 지문하고요. 소유권 등기 명인 이렇게 하면 달리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의무자를 일단 찾아야 되고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이 소유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첨부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의무자가 누구다?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서 볼 건데 이때 인감을 첨부를 할 때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가게 되면 의무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 그럼 이때 이 소유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라. 이 구조거든요.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계약일 때, 매매계약일 때는요. 그 인감이 무슨 인감을 첨부해야 되냐면 매도용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요 지문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매매계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다? 그냥 매도용 인감이 아니라 그냥 인감을 제공하면 되는 거고 매매계약일 때만큼은 반드시 뭘 첨부해라? 매도용 인감. 요 지문 하나 꼭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문들은 챙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지문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 합필 등기를 신청할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이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등기 신청하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서면 확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서. 자, 그 다음에 보면 토지 분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권리자의 확인서 할 때 확인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6번 지문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상속 등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나오잖아요. 협의서. 그럼 공통점은 다 뭐예요? 협의서, 서면이죠. 서면. 그리고 7번 지문을 보면 제3자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뭐다? 서면. 전부 다 서면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서면에 제출을 할 때 그 서면에 날이 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서면에 뭐 분필 등기 신청이든 합필 등기 신청이든 어떤 등기 신청이든 어떤 서면이 만약에 들어가는데 그게 날이 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이 난 사람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날이 나는 거 당신의 진위의 예상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뭘 첨부하라는 거다? 인감 첨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번 지문만큼은 서면 이것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협의 분할에 의한 무슨 등기? 상속 등기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 분할세에 날이 난 상속인들이 있겠죠. 이때 이 상속인들의 뭘 첨부해라? 인감. 이 구조예요. 자, 그런데 아래 지문을 보면 인감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첨부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 위 4, 5, 6, 7에 다 서면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럼 이 서면이 뭐로 작성되었다? 공정증서로 작성되었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면 인감증명 제출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4번, 5번, 6번, 7번이 다 서면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받으면? 공증을 받으면 인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협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있었잖아요. 금방. 거기에서 항상 이 지문을 함께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암기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의 제출 요 지문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매도용 인감이 있잖아요. 매도용 인감. 인감증명서가 매매를 원인으로 키워드가 뭐다?
매매가 키워드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뭘 첨부해라?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뺄 것 빼고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제가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이제 암기할 거 확인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감증명서면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자일 때 인감 제공한다. 단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용 인감 제공한다. 요거 질문 하나. 자, 두 번째. 이제 인감증명서면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어떤 등기 신청한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없고 어떤 서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면이. 어떤 서면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그 서면의 날인한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첨부해라? 인감. 근데 그 서면에 뭘 받으면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 제출은 면제되는데 그 지문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하고 결부돼서 나온다? 6번 지문하고 결부되어서 나온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다? 매도용 인감. 그 아래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 그죠? 네,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및 매매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신고 필증은 뭐 중개사법 시간에서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키워드는 거래 가액하고 매매 목록. 이거 두 가지가 일단 키워드거든요. 요 지문은요, 잠시 후에 우리가 봐야 될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 거래 가액은 매매 계약일 때만 나오거든요. 다른 지문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신청한다. 이 지문이 나오면 항상 정답은 뭐다? 거래 가액 아니면 뭐다? 매매 목록이에요. 근데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한 지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좀 볼게요. 표로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무슨 등기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리고 이제 본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의 가짜 등기에서 진짜 등기할 때만 뭐 한다? 거래 가액 기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지문이 중요한데, 이게 판결서라든지 조정져서 이게 원인 서면이거든요. 판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판결문이거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일 때만 하느냐면 여기에 반드시 무슨 계약 써야 하냐면 매매 계약 써야 돼요. 반드시 무슨 계약 써야 한다?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해서 무슨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래 가액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잘 들어보세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원인 서면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문일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인은 뭐였다? 매매 계약인데 원인 서면이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을 첨부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래 가액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 서면은 뭐가 돼야 한다? 매매 계약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매매 계약이 키워드가 아니고 뭐가 키워드다? 매매 계약서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 기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거래 가액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거래 가액. 이 거래 가액을 어디에 기록하느냐면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고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래 보면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가 있고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뭘 기록할 건데 거래 가액을 기록을 하는데, 만약 매매 목록이 뭐가 되었다? 첨부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뭘 기록하느냐면 매매 목록 번호를 기재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암기하는 방법.
거래 가액을 기록할 거냐,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래 가액을 기록할 건지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할 건지 구별을 할 때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뭘 기록하는데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데, 다만 설문에서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위와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즉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뭘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고요. 그럼 설문에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이렇게 원론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는 뭘 기록하는 거고? 거래 가액. 그런데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라는 단서가 붙으면 거래 가액은 기록하지 않고 뭘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 근데 출제위원이 수험생들에게 지문을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즉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이렇게 단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그 단서를 달아주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이 지문을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출제인이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면 1번과 2번 지문을 데리고 온다고요. 즉 1번과 2번 이 경우의 수가 뭐다?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는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원래 1개면 매매 목록 제출하지 않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수인과 수인 사이에 뭐다? 매매인 경우, 즉 매도인 또 수인, 매수인 또 뭐다? 수인 인 경우에는 뭘 첨부해라?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요. 그러면 뭐하고 같이 암기해야 될까요? 1, 2번 지문이 뭐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경우 이렇게 연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설문에서 만약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었다, 거래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었다 나오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한다?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다. 첨부된 경우니까 거래 가액은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이렇게 정리. 두 번째, 부동산이 1개인데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이다 이렇게 나와도 뭐가 첨부된 경우다? 매매 목록. 그럼 이때는 거래 가액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단서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뭘 기록해라? 거래 가액. 이게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매매 목록이 첨부되느냐 첨부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문의 구조가 뭐한다?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굉장히 출제인이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정보, 상속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위원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따로 정리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첨부 정보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앞서서도 계속 한 내용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거 어떻게 암기했냐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정대주, 결인필, 그죠? 등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정대주는 뭐다? 항상 제공하는 거, 의무자든 권리자든. 결인필은 누구일 때만? 의무자일 때만. 등은 권리자일 때만.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첨부 정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암기할 사항이 거의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접수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거,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접수는 무슨 사항이다? 의무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를 소유권 보존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그 등기 신청 접수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미친놈 하면서 접수는 받는다고요. 무슨 집에 강아지를 보존 등기하러 왔어 하면서 일단 받고 뭐 한다? 심사를 할 때 강아지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뭐 한다? 각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등기사항이든 등기사항이 아니든 접수는 무슨 사항이다? 의무사항이다. 받고 뭐 할 때? 심사할 때 각하한다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에 있네요.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접수 시기는 앞서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따로 안 볼게요. 전자적으로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뭐가 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앞서서 봤고요. 자, 이 지문이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개정된 건데 안 나왔으니까 이 지문은 꼭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접수번호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모여서 부여한다. 통합해서 부여하고 매년 새로 부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접수번호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모여서 통합해서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하겠다라는 거. 신설된 조문이니까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길게요. 접수증의 교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문의 제 키워드는 뭐다? 신청인의 뭐에 따라? 청구에 따라.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뭘까요?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하는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해 준다는 겁니까? 반드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접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 청구를 하면 발급해 주고 아무런 의사의 표시가 없으면 접수증은 원칙은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심사에 관해서는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의 심사는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각하 미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빨간색 표시가 많죠. 그죠? 출제인이 뭘 물어본다? 각하, 이거는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는 이제 심사를 할 때 각하를 할 건지 아니면 등기를 수리할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총 11가지 사유로 우리 법조문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자, 일단 각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부등법 29조에 각하 사유가 11가지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등기관은 뭐 한다? 이유를 기록한 결정으로서 그 등기 신청은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접수를 딱 받았는데 신청서 보니까 기록 내용이 조금 부실해요. 그럼 등기관은 뭐 하면 된다? 각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 보니까 아주 멀리서 등기하러 온 거예요.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한 이틀 만에 등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셨으니까 요거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거 보정을 좀 하세요라고 뭐 할 수도 있다? 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인에게. 그럼 보정을 명하면 등기관은 각하를 해서는 안 돼요. 명했다면. 그런데 그 보정의 시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보정의 시기가 보정을 명한 날, 그 다음 날까지는 뭐가 돼야 한다? 보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정을 명했다면 각하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보정을 명한 날 다음 날까지도 보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청인이 뭐다? 그 다음 날까지 일을 뭐 했다면 보정을 했다면 각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다음 날까지도 보정이 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한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오류가 있다. 원칙 각하. 오류가 있지만 보정하세요라고 명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그 다음 날까지는 보정이 되면 각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날까지도 보정이 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보정명령 후에 처리,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 넘기시고요. 이제 이게 29조 각하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1호부터 11호 사유까지 11가지 사유를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판서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항상 하듯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의 지위가 매도인, 을의 지위가 매수인. 그럼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뭐 할 거고 신청할 거고, 신청하면 등기관이 뭘 받는다? 접수받을 거고, 해당 등기를 뭐 할 거다? 심사할 건데, 이때 심사를 해서 각하할지 뭐하다? 수리할지, 이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하를 한다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해야 각하를 하겠죠. 그죠? 이 각하 사유가 우리 부등법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해서 총 11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적 순서를 좀 보시게 되면 접수는 무슨 사항이죠? 의무사항이죠. 그죠? 그러면 심사를 할 때 대상은 대부분 뭐다? 신청 단계의 내용을 뭐 하겠다? 심사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접수는 의무사항이니까. 그럼 신청 단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뭐 해서 출석해서 그 다음에 뭐로? 서면으로.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서면이 들어간다면 크게 두 가지죠. 등기 뭐다? 신청서하고 그 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다? 첨부 서면 이러겠죠. 그죠? 이거.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심사를 하는데 접수는 의무사항이니까 신청 단계에서 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을 심사하는데 대부분 뭐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심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그죠? 대부분 서면으로 심사하니까 서면에 뭐가 있습니까? 등기, 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면이겠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다 뭐다? 심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부분 지문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겠다? 서면에 좀 많이 몰려 있겠다라는 추론은 일단 가능하죠. 그러면 이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느냐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단 등기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등기 신청서. 그리고 매매면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 있을 거예요. 계약서. 그럼 계약서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등기 원인 증명 서면. 그죠? 계약이 원인이니까요. 증명 서면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대장. 즉 부동산의 표시를 뭐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이 등기 신청 사건은 등기부에 뭐가 돼야 한다? 기록돼야 되겠죠. 등기부에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한다?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안이라면 신청서에 이 사안이라면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전부 다 적지 않고 약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럼 신청서에는 의무자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한다? 권리자도 있어야 되는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저 사안에서 갑, 그죠? 권리자는요, 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거 외에도 등기 원인도 기록되고 원인 일자도 기록되고 하겠지만, 그러면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그럼 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는 뭐가 기록되어야 돼요?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야 되죠. 그럼 계약서에 매도인은 누가 기록되어야 돼요? 갑, 매수인은 을. 이렇게 해요. 자, 현재 대장에도 부동산의 표시는 결국은 뭐다? X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어야 되고요. 현재 대장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야 됩니까? 갑이죠. 갑.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죠. 그럼 등기부에도 부동산의 표시는 뭐로 기록되어야 한다? X 부동산의 표시가 돼야 될 거고요.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인, 소유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갑이죠. 갑. 지금 이 상태 맞습니까? 그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암기사항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도 못 푸니까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만 되는 걸로 가지고 제가 항상 문제 풀 수 없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면 시험장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면 뭘 해야 한다? 암기.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를 신청정보라고 읽고요. 근데 신청정보라고 읽으면 정보 이렇게 읽으면 뭔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신청정보 나오면 뭐로 치환해서 읽어라? 신청서 이렇게 해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나오면 뭐다? 등기원인 증명 서면 이런 식으로. 등기 기록 나오면 뭐다? 등기부 이런 식으로. 사실 등기 기록과 등기부라는 개념은 용어는 다르고 내용도 사실은 살짝 달라요. 다른데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장 나오면 뭐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그럼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거꾸로 읽으면 뭐다? 대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대표적으로 다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대장이잖아요. 대장 외에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뭐다? 대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각각의 이런 서면에 이런 내용들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기록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등기소에 출석해야 될까요? 출석 안 해야 될까요? 출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 있는 서면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첨부서면 배워왔잖아요. 만약에 이 사안이라면 인감증명서면도 제출해야 될 거예요. 그 인감이 뭐다? 매도용 인감이 되겠죠. 매도용 인감. 그러면 첨부해야 될 서면 또 뭐 해야 한다? 첨부해야 될 거예요. 첨부서면 첨부해야 될 것이고요. 등기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야 되죠. 수수료도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이런 거 납부해야 되죠. 그럼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관할 등기소 가야 될까요? 관할 등기소 안 가야 될까요? 관할 등기소 가야 되죠. 예, 관할 등기소 가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되고 또 등기 사항이어야 돼요. 등기 사항이 아니어야 돼요. 등기 사항이어야 되죠. 예, 등기 사항이어야 돼요. 등기 사항. 달리 말하면 등기 능력이 있는 거. 등기 능력이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할 때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잖아요. 부원, 목, 신, 필관. 암기하셨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즉 신청 방식에 적합한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신청 방식도 적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이야기들은 그냥 생각하고 이해만 했을 때는 당연한 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문으로 활자로 되어 나왔을 때는요. 그 당연한 것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들을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각각 사유는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1호와 2호는 암기를 해야 돼요. 1호가 뭐냐면 관할 등기소를 위반했을 때예요. 2호가 등기사항이 아닌 때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3호가 뭐다, 4호가 뭐다, 5호가 뭐다, 6호가 뭐다 이런 거 여러분이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29조 7호 사유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신청서예요. 신청서에 의무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항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청서는 의무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다? 갑. 그죠?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인 또 누구로 기록되어 있다? 갑. 당연한 거죠. 그럼 신청서상의 의무자와 현재 등기 기록상의 명의인의 표시는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하는 게 맞겠죠. 이거하고는 뭐 한다?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일치하면 당연히 뭐 한다? 각하하는 거예요. 신청서에 여기에 상용이라 적혀 있고 소유자는 누군데? 갑이면 갑 부동산을 누가 상용이가 처분하려고 등기 신청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불일치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한다. 이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또 올려보세요. 한번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상속인에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용어의 정의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뭐예요? 라고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의 등기인지를 머릿속에 아는 사람은요. 등기 신청서에는 저 사안이라면 갑이 적혀 있을 거다. 의무자에 갑의 상속인이 적혀져 있을 거다. 갑의 상속인이 적혀져 있을 거고 등기부에는 누구로 적혀 있을 거다? 갑. 그러면 기록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그럼 금방 불일치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해야 되는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이를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논리적 구조가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느낌인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지금 뭐 한다? 모르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는 뭐다?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럼 금방 이 내용이 빨리 매칭이 안 되시는 분은 뭐 해야 한다? 계속 제가 테이블 과거로 돌려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 수준이 상준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강의를 해야 되고 내용을 알아들어가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다면 뭐 한다? 과거의 내용을 좀 돌려서 스스로 자꾸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29조 754이거든요. 신청서상의 의무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한다. 다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이를 각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하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행강편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불일치하면 다 뭐 해야 한다? 각하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출석 안 하면 각하해야 돼요. 첨부자들 서면 첨부 안 하면 각하해야 돼요. 수수료 안 내면 각하해야 돼요. 신청서 방식에 맞지 않으면 각하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를 위반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해야 돼요. 등기사항이 아니면 뭐 한다? 각하해야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각하 사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관할 등기소 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때 29조 1호, 그 다음은 2호, 나머지는 몇 호? 3호 이하 사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3호 이하 사유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등기의 유효와 무효를 따질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강의를 해드렸냐면 우리 등기의 목적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외부에 뭐한다? 공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절차적 과정이 다소 부적법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와 등기부의 기록만 뭐하면 일치하면 해당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이렇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등기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절차적 태양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절차적 태양이라는 말은 썬 말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 뭐다? 과정이 다소 뭐하더라도 부적법 하더라도 그 등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절차적 과정이 다소 부적법 하더라도 이 말은 심사를 할 때 각하를 사유에 해당하면 뭘 해야 된다?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었더라도 실체관계와 등기만 뭐하면 부합하면 해당 등기는 뭐다? 유효. 이게 대부분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뭐가 되었을 때 기록이 되었을 때는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와 흠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어도 그 등기는 뭐다? 유효다라는 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사안에서는 인감증명서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도용 인감이. 근데 매도용 인감이 첨부되지 아니했다면 등기하는 뭐 해야 한다?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각하를 하지 않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되는 걸 보니까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뭐하더라? 부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면이 첨부돼야 되는데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기록되었잖아요. 그럼 절차상 과정상의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해당 등기는 뭐로 보겠다? 유효로 보겠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요. 인감증명 나중에 제출하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딱 두 개는 안 된다고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아무리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와 흠결이 아주 중대한 것일 때, 너무 중대한 하자와 흠결일 때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해도 그 등기는 유효로 볼 수가 없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게 이거라고요. 관할 등기소를 위반했다든지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는 아무리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뭐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끝에서부터 다시 돌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등기가 일단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거 판단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야 한다? 부합해야 된다. 그럼 그 부합의 정도가 뭐였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뭐다? 종류까지는 뭐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면 그게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하는 거다? 부합하는 거다. 이거부터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일단 부합하면,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다.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뭐 한다? 유효다. 단 관할을 위반했다든지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더라도 해당 등기는 유효로 볼 수가 없다. 그럼 뭐다? 무효.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관할을 위반을 했다. 관할을 위반했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등기되었을 때는 일단 무효라고 판단했잖아요. 실체관계 등기가 부합해도 무효라고 판단했으니까 그거는 뭐의 대상이 된다? 해당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무효면 뭐 해야 한다? 말소. 그죠? 그 말소를 할 때 이때는 당사자가 무효니까 신청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법조문에는 29조 1호와 2호를 위반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의 대상이 되고, 이때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이뤄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조 1호 2호를 위반하는 등기는 뭐의 대상이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요거 하나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아니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 논리적 구조를 좀 잡아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야지만 이게 책깎이 물리듯이 톡톡톡톡 물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출제는 이제 문제를 내는 수준은 어디까지에서 멈추느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출제인이 물어보는 요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 이 구조가 잡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 등기법 처음 들어갈 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암기를 해라라고, 문제를 풀 때 메모해서 풀어라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일부와 관련되는 거,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지분과 관련되는 거. 부동산 일부 나면 뭐다? 안 되지.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다? 용익권만 뭐하다? 가능. 그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허용하지 않는다가 뭐다? 29조 2호 등기사항이 아닌 때. 그럼 이제 지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 이제 갑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등기하는 심사할 때 각하해야 한다, 수리한다? 갑토지 일부에, 토지 일부에 나오는 순간 뭐 한다? 용익권만. 이게 자동적으로 매칭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토지 일부 이런 글자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제가 항상 적는 습관 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했는데 적는 이 습관을 안 들이면 이런 지문들이 매칭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공식분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야지만 매칭이 빨리 돼요. 안 적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토지 일부에 딱 나오는 순간 모르겠으면 적어야지. 옆에다 문제를 풀 때 토지 일부에 나오면 뭐만? 용익권만. 그러면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 지문을 해석 못 한다니까. 토지 일부의 용익권만, 토지 일부의 갑토지 일부의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딱 시범 주면 나오면 그 뒤에는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토지 일부 나왔으니까 옆에다 뭘 적어야 한다? 용익권만 가능.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안 적으면 그 뒤에 지문이 해석이 안 돼. 자, 그럼 다시 해볼게. 그럼 토지 일부에, 갑토지 일부에 을명의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이 여기까지는 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갑토지 일부에 을명의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까지 딱 나오면, 딱 보는 순간 적었겠죠. 그럼 적으면 이거는 수리해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 나오잖아. 그지? 근데 첫 번째 지문, 이는 각하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지문이야. 출제인이 편하게 내줄 때.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인다고, 난이도를 높일 때는 어떻게 높이느냐? 그럼 그의 문제를 좀 쉽게 내자 하면, 갑토지 일부의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등기는 등기한 일을 수리하여야 한다. X. 각하하여야 한다. 뭐다? O. 이게 가장 심플한 첫 번째 문제 유형.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가야 되겠다. 그럼 각하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등기부에 뭐 한다면?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기록되었다면 해당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야. 되겠나요? 그러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절차상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잖아. 근데 실체관계 등기가 부합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게 1호와 2호에 해당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다? 당연 무효거든. 토지 일부의 저당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거든. 그럼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29조 2호 사유가 등기되었으니까 실체관계가 등기하고 부합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뭐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지문이야. 난이도를 높였을 때. 그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은 뭐냐? 해당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라고요. 왜? 무효니까 말소의 대상은 맞죠. 그럼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등기는 뭐다? 직권 말소도 가능하니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뭐다? 직권 말소도 가능하니까. 여기까지가 출제인이 내는 문제 유형이라고, 유형. 그러니까 3단계 구조를 낸단 말이야. 3단계. 근데 그 3단계가 언제까지? 올해 10월까지는 3단계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 구조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야. 그럼 첫 시작이 뭐다? 첫 시작이 토지 일부 나오는 순간 뭐다? 용의권만 가능. 딱 적어놔야 여기서부터 하나씩 출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출발부터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뒤에 나오는 지문이 뭐한다? 해석이 안 되고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토지 일부에는 뭐다? 용의권만 적어놓고 그럼 토지 일부의 저당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거네. 판단이 서면 당연히 뭐다? 각하해야 되는 거네. 그럼 기록이 되었다면 이 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무효가 되겠네. 그럼 이 등기는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서 이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겠네. 이 구조가 매칭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결론 지어보지 뭐. 이제 이렇게 되겠지. 29조 1호와 2호를 위반하면 1호와 2호를 뭐 하면? 위반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 이게 맞고. 단, 간과하고 뭐가 되었다면? 기록이 되었다면 이 등기는 당연 실체관계 부합 유무 불문하고 당연 무효이고 뭐의 대상?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이의 신청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세팅 지문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2호가 아니라 그러면 3호 이하 사유라면 위반하면 뭐 해야 되고 각하하는 거는 맞고 간과하고 기록되었다면 이때는 뭐다?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다? 무효. 이렇게. 그럼 상대적 무효란 거죠. 당연 무효는 아니라. 그래서 암기할 때 실체관계에 뭐 하면 부합하면 이때는 뭐로 본다? 유효. 유효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이의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가져간다고요. 자, 그러면 세트는 지금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마무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자, 시험 지문이 나온다. 29조 1호, 2호를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한다? 각하. 이게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이를 간과하고 기록이 되었다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 무효. 이게 두 번째 지문. 됐죠? 그러면 무효이라면 당사자 신청에서만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도 가능하다. 직권 말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문들이 단계적으로 시험 지문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 그럼 결론 나왔다. 자, 29조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등기는 뭐 해야 한다? 각하해야 한다. 1호 2호를 위반했다면 각하해야 된다. 다만 기록되었다면 이 등기는 뭐다? 당연 무효로서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29조 3호 이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 아니고 이의신청의 대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지문의 알고리즘을 써먹으려면 첫 번째 시작되는 전제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1호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관할 위반 이거는 바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출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다? 2호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2호가 뭐다? 등기사항이 아닌 때거든. 그럼 등기사항이 아닌 때가 뭐냐? 이게 등기법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던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익권만.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지분 나오면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등기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그걸 가지고 출제는 항상 2호에다 꼬라박는다고. 2호에다가. 볼펜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낸다고. 당연히 아니니까. 점유권은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은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이런 거 안 낸다고. 안 낸다고. 그러니까 내는 지문이 여러분께 제가 반드시 적으라고 했던 거.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XXXXX 되는 게 전부 다 등기사항이 아니네. 그런 거 낸다고. 그런 거.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려면 앞에 전제 조건이 뭐한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돼버리면 뒤에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모음과 이거 적어서 암기하세요, 메모하세요, 뭘 했을 때 그걸 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 자꾸 지문이 붙어 들어간다고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면 빠르게 봅니다.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그 다음 읽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호부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을 했다. 그 다음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 신청 정보는 뭐라고 읽으라고요? 신청서. 자, 신청서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에 정한 방식에 맞지 않다. 그 다음 신청서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자, 신청서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 등기부하고 뭐하지 않다? 일치하지 아니하다. 그럼 당연히 뭐다? 각하. 자, 그 다음 7호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의 표시하고 등기부의 기록과는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 해야 한다? 각하.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럼 각하하지 않겠다는 거죠. 불일치하더라도. 그게 뭐다?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등법 27조.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했던 뭐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하하지 않겠다. 그 다음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의 의무자하고 등기 기록이 불일치하는데 등기하는 입장에서 다른 서면에 의해서 동일인임을 뭐 할 수 있다면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이를 각하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근데 이 지문은 내지는 않겠죠. 왜? 동일인임을 확인해도 각하한다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 다음 신청서하고 등기 원인 증명서면하고 뭐 한다? 같아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내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신청서, 등기부의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하고 뭐한다? 일치하지 아니하다. 그럼 뭐 해야 한다? 각하. 그러면 지문 쭉 읽어보니까 크게 내용상의 무리가 있는 지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을 딱 읽고 1호, 2호가 아니면 뭐다? 3호 이하 사유가 될 거고 3호 이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뭐로 가고 유효가 되고 직권말소의 대상은 아니고 이의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 구조로 이제 지문을 묶어서 매칭한다고요. 그럼 출제인이 가장 쉽게 낼 때는 어떻게 낼까? 다음 아래의 보기 사항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보라. 그게 가장 심플한 문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했다. 각하해야 한다. 수리해야 한다. 각하. 이거 가장 심플한 거. 근데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되었다며 이렇게 된다. 그럼 그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은 뭐로 간다? 유효. 조금 더 이어가면 해당 등기는 유효이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지문이 뭐한다? 난이도가 뭐한다? 조금씩 높아지는 과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에 각하 결정의 고지 및 첨부 서류의 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뭐한 경우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 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히 송달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등기 신청서 이외의 첨부 서류를 함께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신청서는 각하가 되면 신청서는 다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가 되면 제출한 서면 다 줄 건데 뭐는 주지 않는다? 신청서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다 환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정리해야 되느냐? 취하하고 취하. 취하는 등기 신청서 포함해서 일체의 서류를 다 환부해 준다고요. 그냥 각하는 뭐다? 이외의 서류만 주는 거고 취하는 뭐한다? 포함해서 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요 지문을 하나 알고 가야 됩니다.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신청을 등기하니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등기 신청을 하고 나서 나의 등기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서 돌려주세요. 이게 뭐다? 취하입니다. 그러면 각하는 공통점은 뭐예요? 각하가 되면 등기부 기록 안 되죠. 신청했다가 신청이 나 이거 안 할래요. 돌려주세요. 그래도 기록 안 되죠. 그러면 각하와 취하의 공통점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게 공통점이에요. 취하는 당사자 신청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는 거고 각하는 등기관의 심사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을 때는 뭐다? 각하예요. 그럼 기록이 안 되니까 제출한 서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줄 때 각하는 뭐다? 신청서 이외의 서류만 주는 거고 취하는 뭐다? 일체의 서류를 다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해서 가면 이겁니다. 각하라는 것은 등기관이 심사는 했다는 거거든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의 근거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에 근거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하했습니다. 라고 신청서에 근거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각하를 하고 신청서는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취하는요. 등기관의 의사가 개입된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뭐 했다? 신청해서 내 등기 돌려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환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신청서를 포함하는 건지 신청서를 뭐 하는지 제외하는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의 효력. 여기 보면 1호와 뭐다? 2호를 뭐 했다? 위반했다. 위반하면 뭐 한다? 각하. 이를 간과하고 기록되었다면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런 거죠. 똑같은 내용. 그럼 3호 이하 사유를 위반한 등기다. 각하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기록이 되었다. 실체한계에 부합하는 한 뭐다? 유효. 직권말소의 대상 아니고 이의신청의 대상 아니고 그렇게 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등기신청의 취하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